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물가 상승이 1년 전에 비해 8.5%로 나왔지만 연준 등 여러 그룹에서는 다른 형태의 비교로 다른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수치도 수치지만 더 중요한 건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인데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소인 가솔린 값과 주택값에 대해서는 정부와 연준이 조정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주택시장 무드를 잘 맞추기로 유명한 전문가는 주택시장 열기가 점차 식어도 차가울 정도는 아닐 것으로 전망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시아계는 백인계에 비해 렌트비 보조 신청하는 비율은 60% 적고 지원받는 비율은 50% 적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수배 중인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 총격 사건 용의자는 62살의 흑인 남성으로 평소 유튜브에 흑인 여성 뉴욕시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비난하는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그의 총을 간신히 피했다는 한 목격자는 용의자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대량 살상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고 미국은 좀 더 정밀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푸틴은 정보 유출과 전투 실패 때문에 정보국장을 감옥으로 보내고 150명의 스파이를 징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부분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던 돈바스 지역에서는 전투를 확대하면서 잡지 애틀란틱은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셰익스피어식의 드라마틱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0년 동안 99센트 가격을 유지하면서 세계 부자 자리를 지키는 애리조나 아이스티 소유주의 경영 철학을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뉴욕의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었던 총격 사건은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관심이 있는 인물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한두 시간 전부터는 용의자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용의자는 현재 수배 중입니다. 어제 발표됐었던 물가 인상에 관한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뭐 가솔린 값이나 주택시장은 어떨까 하는 것을 오늘은 조금 앞에 종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그 물가 지수는 4가지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어제 발표가 나온 전체적인 물가 지수 2월부터 3월까지는 1.2%가 늘어났고 지난 1년 사이에 8.5% 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이 한두 가지여야지 말이죠. 예를 들면 연료값은 1년 전에 비해서 70.1%가 올랐고 가솔린도 48% 올랐고요. 연료값은 뭐 여러분들 난방, 뭐 온방 하실 때의 에너지까지 다 포함되고요. 그 밖에 뭐 식료품도 있고 외식비도 있고 담배, 옷,
뭐 자동차와 자동차 수리비 가장 적게 오른 부분이 이 그 내과 의사를 방문했을 때의 진료비였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음료도 좀 적게 오른 편이고 3.7%니까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딱 그 종합을 해서 8.5%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지금 중요한 변동 지수였던 가솔린과 그리고 이제 그 식료품 값을 빼고 나머지는 6.5%라고. 그럼 두 번째 물가 변동입니다. 세 번째는 연준에서도 달라스 지부 같은 데서는 트림드 민이라고 해서 트림하는 우리 뭐 헤어도 트림하고 소매도 좀 길면 작아서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림드 민이라고 해서 물가가 올랐는데 제일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에 아래 24%와 위에 31%는 뺍니다. 그래서 이제 절단 평균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인플레이션을 하면은 3.6%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11월 달에 대한 인덱스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달라스 연준 그 지부에서 뭐 위에 31%와 아래 24%를 그냥 딱 줄이고 중간 거로만 한다는 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 이코노미스트는 좀 가파름을 보드랍게 하기 위해서 중간 가까이에 있는 지수, 뭐 예를 들면 오일은 제일 많이 올랐고 의료비는 제일 적게 올랐다 하면 그 중간 어디쯤에 무슨 뭐 외식비라든가 뭐 베지터블하고 채소라든가 이건 이제 밀 이런 것과는 다르고요. 기름이랑은 그런 형태를 좀 강조하고 그리고 가파르게 있는 그 달라스 지부가 아예 빼버리는 이거를 아예 빼진 않고 조금 넣었을 때 그랬을 때의 인플레이션은 6%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는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2%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준은 이렇게 잡으나 저렇게 잡으나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연준의 달라스 지부만이 3.6%라고 잡지만 그건 또 아니다라고 현재의 물가지수는 이렇게 대강 비교가 된다고 보시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더 오를 것인가 더 내릴 것인가. 여기에 공통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빠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과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 나빠질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러면 가장 그 변동 폭이 큰 식품 값은 여전히 불안할 상태고 또 코비드로 어제 그 상하이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코비드가 퍼지고 나면은 제조업이 그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가도 현재 오르지 않은 것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제조품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임금은 물가가 오르니까 요즘 뭐 사업이 뭐 그다지 잘 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물가가 올라서 아이 기저귀 값도 그렇고 분유값도 그렇고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지금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올려줬을 때 고용주는 그 물건이라든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값을 또 올리면 그건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것도 이제 위험 요소로 보여지는 겁니다. 나아진다는 굿뉴스를 좀 보면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부 내려간다. 가솔린 값도 내려간다. 뭐 중고차 값도 내려간다. 새차 값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연준이 계속 이자율을 올린다면은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가솔린 값이 조금 싸지고 이미 그 원유도 배럴당 $100 아래입니다. 현재 뭐 평균 $94 정도는 되는데 얼마 전에 뭐 $120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가솔린 값은 중국에서도 자꾸만 그 락다운을 하니까 가솔린 소비도 줄어들고 해서 지금은 가솔린이나 무엇이든지 다 세계화이기 때문에 그거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쇼크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좀 적응할 수 있고 서구에서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가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대안을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 곳으로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깨끗한 에너지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고요.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 코비드는 미국에서도 일부 한 10개 주 정도에서는 늘어났지만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분명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도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줬었던 여러 가지 돈이나 여윳돈이 줄어들면 또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수요가 그런 이유로 줄어든다면 그것도 이제 괜찮은 것이고,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전략적 비축유도 앞으로 6개월 동안 방출하고, 여름에 에탄올 양도 가솔린에서 지금 10%인 것을 15%로 해서 갤런당 가솔린 값을 10센트 줄이고, 이러한 것, 그리고 여러 주정부에서 이제 그 연방 가솔린 세금을 일정 기간, 적어도 올해 말까지 안 받게 한다든가 그 주정부에 맞는 여러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생산은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는 못합니다. 미국 내의 그 에너지 생산은요, 2019년이 최고였긴 했는데, 최고였지만 투자가들이 말씀드린 대로 뭐 공급망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 전쟁도 지금 터지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사람은 몇 년 간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망이 어떻게 될지 확보가 안 되니까 노동력도 없고 해서 금방 생산이 늘어나지 못하고요. 또 키스톤 그 파이프라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2008년도에 제안이 돼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도에 거부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오는 그 파이프라인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도에 다시 시도를 했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바로 이제 이게 원상태로 돌아가서 오바마 때로 돌아가서 안 됐고, 파이프라인의 10%만 건설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던 회사에서도 포기를 해버렸고,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10%만 완성됐기 때문에 몇 년 걸립니다. 이 완성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독재자 베네수엘라 이 말씀은 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솔린 값은 조금 좀 그 균형을 잡는다 하는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 다시 거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자율이 인상이 돼서 한 번 인상됐는데도 이 그 모기지 이자율이 한 1.5포인트 정도가 올라가서 지금 5% 조금 넘죠, 평균.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주택시장이 식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비 젤먼이라는 분이, 이분이 과거에도 여러 번이나 메인스트림 분석과는 다른 분석을 내놨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뭐 미국의 여러 매체라든가 이 아이비 젤먼이라는, 지금은 이제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투자은행에 전에 뭐 아주 대단한 전망할 때는 다니다가 본인은 지금은 이제 분석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주택에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경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경고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투자가들이 주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때, 지금 바닥이야 라고 2012년도에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택값은 지금 더블 이상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그 아이비 젤먼 씨의 전망을 들여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좋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좋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주택 과잉의 징후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택 공급의 과잉 징후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완전히 버블이 되느냐,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해서 위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팬데믹 시기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는 나라에서도 주택값이 올라갔습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뭐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0%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갔는데, 이건 2007년 뭐 2010년 그때부터 그때까지 재정 거품 빠지고 뭐 주식시장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랬을 때 그때보다도 더 빠른 폭의 증가입니다. 그런데도
바이어가 이걸 그냥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손해볼까 봐. 지금이 아무래도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 해서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사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3월 달에 평균 주택 판매한 기간이 38일. 팬데믹 이전에는 67일이었습니다. realtor.com에서 이제 이 그래프를 내놓은 것입니다. 공급은 2021년도에 72만 6천 채가 팔려고 내놨는데 72만 6천 채예요. 지난해에.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매년 한 해에 팔려고 내놓은 집이 100만 채가 안 됐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작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도 비쌌었고, 그런데 이 변화가 이자율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이 뭐 아주 그 활기 있는 것을 지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보다 이자율이 더 가파라지면은 주택 시장이 뭐 식는 게 당연하겠죠. 페이먼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자율 증가를 능가할 정도의 어떠한 것들을 현재에 특히 그 처음 그 폴스트홈 바이어가 아닌 경우는 그 주택 소유주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미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집값이 어머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 내가 과거에 뭐 20몇만 불 주고 샀는데 지금 그 집이 물론 10년 훨씬 넘었지만 20년쯤 됐지만 그게 120만 불에 옆집이 팔렸다고 하네? 우리 집은 옆집보다 조금 더 좋으니까 조금 더 크니까 오히려 더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이자율이 오르기 전에 재용자를 해서 받아놓은 돈이 많이 지금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이자율로. 지금 이자율 높아지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 그 주택 소유주의 70%는 이자율이 모기지 이자율이 4% 미만입니다. 2018년도에는 40%만이 이자율이 모기지 이자율이 4% 미만이었습니다. 물론 새로 집을 구입을 하시는 경우는 이것보다 지금 평균 5% 이상으로 높지만 현재 아무튼 70%의 주택 소유주가 모기지 이자율을 4% 미만이니까 이걸 거기다가 대고 에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 몇 년 사이에 받아놓은 돈이 있다는 겁니다. 페이퍼상으로는 너무나 2년 동안 자산 가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 판매되는 주택을 보면은요, 뭐 세컨홈 사서 뭐 렌트 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세컨홈 살 때는 이자율은 조금 높아지지만 지금 판매되는 주택 미국에서 4분의 1은 all cash를 주고 산답니다. 전에는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이 좀 여윳돈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어떤 시점이 되면 분명히 이 빌리는 비용이 커져서 수요를 위축시키기는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 랠리라는 것도 뭐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공급의 문제잖아요. 새 집의 공급 제한. 지금은 이제 내놓는 사람들도 눈치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히 적긴 했지만 거의 160만 채의 집이 신축 중이랍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주택 신축 숫자입니다. 160만 채는 1970년대 이후에 신축 주택 숫자로는 최고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 삽은 떴어요. 흙은 떴는데 노동력도 없고 자재도 공급망 때문에 없고 또 너무 비싸고 이래저래 날씨 등등 해서 주택을 짓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공급망이 공급이 지연된다는 거죠. 완성이. 신축을 했는데 완전히 집이 지어지기까지는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그게 이제 160만 채 다 지었다 라고 해결을 하면은 그때는 지금의 주택 부족에서 주택 공급 과잉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거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연준에서 주택버블 경고 빨간 색깔을 내놨죠. 2000년대 이후에 그 붐 이후에 처음으로 비정상적이다 하는 경고를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번에는 거품이 터져도 과거처럼이 아니라 일부만 터진다. 왜냐하면 이미 주택값이 많이 올라서 주택 소유주들의 그 밸런스가 너무나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사는 사람한테도 융자를 해줄 때 융자 조건이 버블 사태 이후에 굉장히 까다로워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버블이 있어도 조금 그 과거와는 달리 관리할 수 있는 정도. 그렇지만 관리할 수 있는 정도라 할지라도 주택 시장에 이 같은 뭐 거품이 터질 수도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이런 것들도 연준에는 지금 고통이 되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지 되고 한쪽에서는 또 주택 시장 거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주택 시장은 거품이 터져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다 하는 그런 전문가의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전망은 항상 전망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 그리고 또 그 집의 상태 등등 개인적인 조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는요. 그런데 워낙에 이 생활비라든가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갖기를 원하신 분이나에게 생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그 뉴욕의 사건 속보와 우크라이나 Waiting for Godot가 아니라 드라마틱한 셰익스피어식의 지원이 돼야지 된다고 잡지 애틀란틱이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광고를 하지만 그 리카루소가 텔레비전에서 LA 시장이 되겠다고 광고하는 것보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 리카루소는 지금까지 정치인이 아니고 이번에 이제 LA 시장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꿨는데 워낙에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뭐 예비 선거에서 뭐 900만 달러 이상을 광고 요금으로 쓰니까 캐런 버스 같은 경우는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서 50%가 되지 않으면 며칠 전에 치러졌던 프랑스 대통령 선거처럼 결선을 치러야 되고 지금 12명이나 나갔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50%가 안 되겠죠. 리카루소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케빈 딜레온도 있었고 그밖에 뭐 마이클 퓨어 검사장도 있었고 하는데 캐런 베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가면서 이 카멜라 해리스와 함께 누구를 최초의 여자 부통령으로 하나? 왜냐하면 캐런 버스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정도로 인지도도 높아졌는데 갑자기 리카루소가 들어와서 범죄를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그 여론조사에서 UC 버클리에서 거의 뭐 한 1% 조금 안 되게 차이로 리카루소가 앞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기간이 있고 물론 리카루소가 여러 가지 뭐 그로브 몰이라든가 글렌데일에 있는 몰이라든가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고 뭐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해서 잘 알려져 있고 브랜드잖아요. 그 몰에 가면 그 사람 얼굴이 쫙 걸려 있고 이런 형태로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처럼 이렇게 자신의 돈을 써서 무제한으로 광고를 해서 인지도를 엄청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리카루소의 경우에 범죄, 사람들이 범죄를 싫어하잖아요. 범죄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LA 시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홈리스입니다. 그런데 홈리스 이슈에 있어서는 12명 후보 가운데 누구도 이 사람이다 하고 지원을 확 받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리카루소는 범죄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 솔직히 얘기하는 건 틀려요. 리카루소가 그 앞으로 LA가 뭐
지금까지 역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아주 그 범죄의 소굴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거는 사실과는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캐런 베스 같은 사람이 어차피 예비선거에서는 이길 것을 확신함으로 돈을 아껴뒀다가 리카루소 같은 사람이랑 대하려면은 선거기금을 모금해서 하는 사람과 그 부자가 자기 돈 쓰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해서 지금 인지도는 많이 올려놨는데 처음에 누가 리카루소라는 정치 경험이 없고 공화당에서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당을 바꾼 사람을 지지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텔레비전에서 조금 전에도 봤는데 이 케이블 전국적인 케이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면은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홈리스에 대해서는 LA 유권자들이 이 사람하고 딱히 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캐런 베스가 훨씬 좀 강하고 범죄 여기에 대해서는 리카루소가 강한데 그리고 유권자 지금 그 숫자로 보면은요. 이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그 유권자 그 숫자로 보면은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이 선거가 오늘 치러진다면 리카루소가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샌프란도 밸리 이쪽 지역이 이 리카루소를 거의 캐런 베스보다 2배 더 많이 지지하는데 그쪽이 유권자의 뭐 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캐런 베스를 정말 많이 지지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은 곳, 이곳은 뭐 한 20%, 서로 비슷한 곳 뭐 20%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가려졌어요. 리카루소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사람들 예비선거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높았던 사람들이 케빈 딜레온, 뭐 마이크 퓨얼 이런 사람들이 2월 달에 비해서도 훨씬 지금 지지율이 줄어들어서 6%, 뭐 어떤 사람은 2%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두 사람만 뭐 24점 몇, 23점 몇 이 정도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예비선거에서 아마 이겨서 결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생방송은 항상 이래서 예상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 오늘쯤은 시기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브루클린의 그 용의자는 이제는 그 용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그 person of interest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총을 33발이나 쏴서 10명이 총상을 입고 5명이 중태이긴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나머지 13명은 뭐 연막탄을 먼저 쐈으니까 뭐 호흡 곤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도망치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사람입니다. 62세의 프랭크 제임스라는 흑인 남성, 주소는 필라델피아와 위스콘신 밀워키로 돼 있고 목격자의 휴대폰으로 다 이게 찍혔습니다. 그 사건 당시에 딱 그 찍힐 만한 그런 그 카메라, 지하철의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않았었지만 어쨌든 목격자의 카메라로 다 돼 있고 유홀 트럭이 하나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뭐 9mm 반자동 핸드건, 탄약, 망치, 폭발물 뭐 현장에도 뭐 망치 다 가지고 하고 했다고 하지만 검은 쓰레기통, 연막탄, 불꽃놀이 기구, 휘발유 등등 다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유홀 자동차는 필라델피아에서 렌트한 것으로 돼 있고 현상금 지금 $50,000가 걸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12개의 클립을 올렸었는데 흑인 사이의 폭력에 대해서는 흑인 여성을 비난을 했고요. 러시아 침공은 백인에 의한 대량 학살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이 이제 지하철에서 등등의 많은 그 범죄를 막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어떻게 다 막지는 못하지 스탑 시킨다고 했으니까 스탑은 못 시키지 슬로우 다운은 할지라도 하면서 지하철에서 이제 그런 일을 벌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얘기하기를 혼자서 막 중얼중얼거리고 했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사건을 벌이기 전에 아마 마약에 취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총을 쐈는데 잽싸게 피해서 다른 사람이 총에 맞았다. 먼저 도끼부터 꺼냈대요. 도끼부터 이렇게 꺼내서 그 다음에 확 팽개쳐버리고 총을 꺼내고 했다는 건데 또 이 총이 잼이 돼서 더 많은 살상을 아직
완전히 숨진 사람은 없으니까요. 더 많은 그 부상을 입히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궁금하죠. 범행 동기. 대체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어떤 상태였구나 그 용의자가 하는 것은 짐작이 됩니다만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모르고 범행은 혼자 저지른 것으로 현재 연방수사국, 뉴욕 경찰국 등등 이 담당 경관들은 수사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미국의 완전한 에브리데이 탑 뉴스가 됐는데 연민과 동정심만으로는 안 된다. 2월 말에 그 전쟁이 시작되고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보다 35배 많이 러시아에 돈을 냈습니다. 에너지를 사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뭐 70억 달러인가 적자라고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된 건물이 뭐 거주 빌딩만 아파트먼트만 한 뭐 4,400채 이상이 되고요. 학교, 중등학교 무슨 뭐 고등교육기관도 몇백 그 건물 다 무너졌고 그밖에 예술 너무 많잖아요. 어찌 보면 이로써 구소련 시대의 스탈린 때부터 이어오던 그 같은 만들어 놓은 것은 없애고 다시 짓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정신뿐만이 아니라 현상에 있는 모든 손에 잡히는 이런 그 물질들도 빌딩들도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돈바스로 가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키브를 못 들어간 것이 이 공급망도 제대로 못했고 이 사람들이 러시아가 뭐 전략도 제대로 못 썼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들어갔는데 돈바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러시아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많은 지역이고 전쟁 전에 3분의 1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쪽이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그 게릴라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뭐 빌딩이나 뭐가 막 도시처럼 키브 수도만 하더라도 한 300만 명 정도 사는데 이쪽은 뭐 한 도시가 몇십만 명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는 땅이니까 이때는 러시아의 화력이 무기가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아무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그리고 아주 창의적이고 전략 전술에 능하다 할지라도 여기는 화력이 중요한 것이지 러시아가 지금까지 아무리 무능하고 무슨 뭐 하극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늑장도 부렸고 그런 게 있었어도 이거는 두 가지를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화력, 무기가 아주 좋고 그리고 민간인,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는 다른 민간인을 해침으로 인해서 두려움의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 개인적인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걸 증명을 하는 것을 시작을 했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량 살상을 했고 대량 살상을 하고 있고 푸틴은 대량 살상범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국제전법 뭐 재판소 등등에 뭐 세우고 하는 그런 것.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금까지보다 좀 더 정교한 군사 장비를 보낸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24억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7억 달러는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70억 달러인가 적자라고 하는데 정말로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이 정도면은 해서 푸틴은 해외에 그 말하자면 미국 FBI가 있고 CIA가 있잖아요. 정보국, 수사국, 수사도 합니다만은 그 연방 수사국이 CIA 격의 수장, 헤드 지금까지는 푸틴 대통령과 그 몇몇 사람 한 4명, 5명, 6명 푸틴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의 사람이 전쟁을 모든 것을 시작부터 결정했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굉장히 그 아주 경계가 삼엄한 그 상징적인 거죠.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왜 많은 정보가 영국으로 미국으로 흘러가지? 그리고 나에게 왜 제대로 보고 안 했지? 하면서 또 다른 스파이 멤버들 150명에게도 어떤 벌을 줬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이 푸틴도 쿠데타 위협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아무튼 나옵니다.
돈바스 지역이 문제인데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 미국이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하고 그런데 별로 효력이 없고요. 여기선 지대공 미사일도 효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를 이기기가 굉장히 벅차죠. 뭐 슈퍼맨이 아니니까 사기만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최신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러시아의 작전 실수 같은 것도 여기서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민간인을 시리아 내전에서 굉장히 많이 학살을 한 장군을 현지 사령관으로 푸틴이 딱 그 지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지금까지는 드론이라든가 비살상 장비 뭐 이런 거 많이 줬는데 조금 더 세련된 것을 준다고 하고 점점 더 많이 주고 더 세련된 장비를 주고 있죠. S-300 이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도 처음엔 주지 않다가 나중에 뭐 영국도 주고 뭐 그런 형태로 허용을 했으니까는요. 그런데 또 다른 지적을 애틀란틱은 합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키브를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방문했다면 왜 미국은 못하지? 미국도 국무장관이 갈 수도 있고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갈 수도 있고 상징적인 그 후원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전쟁에서는 원래 그 정보이기도 하고 정보전이기도 하고 연극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전쟁 지도자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윈스턴 처칠이나 샤를르 드골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고도 같은 것을 미국은 너무 많이 했다. 지금까지 뭐 의회에 뭘 지지를 받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루가 여삼추인데 이런 것 하지 말고 고도를 기다리며 하지 말고 셰익스피어의 희비극처럼 그냥 드라마틱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은 미국이 아무리 거대한 함대라 할지라도 속전속결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만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러시아와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그 효력이 있는 싸움을 하는 전문가다. 지금 해보니까 전문가더라.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모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더 빨리 더 많이 해야지 된다. 애틀란틱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간헐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더 힐이라는 매체가 보도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주목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는 뜻도 되겠죠. 의회 신문 더 힐이 보도한 것을 전해드립니다. 에이시안 아메리칸과 히스패닉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비 보조비를 백인보다 덜 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신청한 사람들, 신청 가능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도 백인보다 6%가 아니라 60% 적고 그리고 그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또 실제로 심사에 통과돼서 렌트비 보조를 받은 사람 지금까지 백인보다 50% 적다는 얘기입니다. UCLA가 조사한 결과인데 7월 10일 지난해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캘리포니아주 렌트들어 사시는 분들이 14%가 렌트비가 밀렸답니다. 그런데 렌트비 밀린 사람들 가운데는 돈을 덜 버는 사람들이 많을 테고요. 그런 경우였는데 전체적으로 에이시안 18%, 흑인 18%, 라티노 17%, 뭐 백인은 한 8% 정도가 렌트비를 밀려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이 사실은 더 혜택을 받게 렌트비 보조금 지원이 설계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상하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나 라티노는 신청도 덜하고 에이시안 아메리칸 25%, 라티노 39% 신청했고 흑인은 64%, 렌트비 보조비, 백인은 48%가 신청을 했답니다. 이유는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대로죠. 영어가 좀 불편하고 어떤 경우는 이민 상태 상관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내가 뭐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하는 형태에서 그런 걱정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 대한 그 보조 경기부양책을 썼었을 때 돈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많이 가져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렌트비 보조도 고소득 렌터들이 돈 잘 벌어서 뭐 한 달에 뭐 렌트비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분들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에이시안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렌트비 신청을 하는 사람 11%, 라티노는 14%가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흑인은 29%, 백인은 21%.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조사를 하는가? UCLA 무슨 그 연구소에서요. 앞으로도 이게 이제 지속되는 한은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그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그 건강, 건전성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제작돼야지 된다. 그러려면은 뭐 지역사회에 여러 그 신뢰를 받고 있는 크레딧 있는 능력도 있는 그런 기관과 같이 해서 아예 개인이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물론 거기에도 항상 그 예전에도 보면은 부작용은 있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자격을 갖춘 기구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런 형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같은 조사가 나온 거고요. 젊고 소수인종일수록 그 렌트비에 대해서는 더 어려웠고 어려운 것에 비해서는 백인에 비해서 에이시안이라든가 라티노가 혜택을 덜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애리조나 아이스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들으면 잘 모르시지만요. 이분의 경영 철학을 얘기를 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 부자가 30년 동안 똑같은 것을 그 가격을 안 올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도 한 분이 나와서 선전을 하시는데 바베큐 집인데 가격을 안 올리고 낮추고 이랬다는 걸 들었는데 어떠한 비결이 있길래 그럴 수 있는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애리조나 아이스티라고요. 애리조나 그대로 써 있고 G만 아주 크게 써 있고 색깔은 옥색. 우리가 말하는 옥색인데 조금 그 도톰한 옥색, 맑아서 속이 투명한 옥색이 아니라 그런 형태 아주 크죠. 23온스니까. 그 애리조나 아이스티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99센트, 보통 그런 아이스티라든가 콕이라든가 하는 것이 23온스나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회사의 설립자고 지금은 이제 아들들 둘과 같이 일하고 있는 이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알루미늄 값이 캔이니까 18개월 사이에 2배가 올랐고 콘 시럽도 2000년 이후에 3배가 올랐는데 그런데 어떻게 23온스짜리를 계속 99센트에 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써 있잖아요. 그 캔에 99라고. 소매업소가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가 했더니 이분이 얘기하시기를요. 그래도 돈을 번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데 덜 벌어서 그렇지. 전보다. 이 부자가 그러니까 아들 둘과 아버지가 한 뭐 자산이 40억 달러 이상이 돼서 세계 1000대 부자 안에 속하거든요. 몇 년 전보다는 덜 벌지만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높고 하는 때 소비자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부자를 위해서 가격 인상을 겪을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그럴 수 있는 게 무슨 뭐 회사에 주주가 있고 주식 회사가 아니라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시작할 때는 그 스냅불이 16온스에 99센트였는데 애리조나 아이스티는 50% 더 들어있고 지금은 스냅불이 1달러 79센트 18.5온스에 애리조나 아이스티는 23온스에 99센트인데 현재 미국 시장의 소프트드링크 술 없는 16%를 차지한답니다. 펩시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을 올려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돈만 버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본인들의 그 경영 철학에는 별 그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등을 부러뜨리면 나도 손님도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와이프가 지었다고 하고 건강해 보이니까 천식이 있는 사람 애리조나 가고 하니까 그랬다고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웬만큼 돈 벌면 뭐 그 기업에서
슈퍼볼 같은데 엄청나게 돈 들여서 광고하잖아요. 큰 돈. 그런 거 안 하고 하는데 아디다스 같은 데서 그리고 무슨 뭐 브루클린의 차이니스 유명한 식당 같은 데서 이 애리조나 아이스티의 그 존을 따로 만들어 놓는다. 아무튼 이런 스토리였고요. 오늘의 미국은 유한건강생활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기온이 로스앤젤레스 경우 굉장히 차이가 심해서요.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